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부터 쉬는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죠. 철도 노조는 오늘 총파업 일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하철 노조는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미 준법투쟁에 돌입한 1노조 외에 2노조와 3노조도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여러 이유들 중에 철도 신규 노선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을 더 뽑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다 보니 이 정비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가장 걸리는 대목인데요. 실제 안타까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엊그제는 하루 새 지하철 화재 소식이 2건이나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놀라기도 했죠. 운전원들이 화장실도 제때 갈 여유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득보다 실이 커지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철도와 지하철은 이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안전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큰 교통대란이 빚어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햇살 배웅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 다 햇살 배웅을 하고 있답니다. 예.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무려 종류가 4,000종이라는 선조들의 모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미술 시장의 기술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햇살 배웅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뉴스를 수중계를 하잖아요. 그 바로 옆 스튜디오입니다. 아나운서들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동료들이니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 네. 햇살 같은 표정이라서 햇살 배웅이라고 하신 건가?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도 외신을 통해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농산물에도 역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대응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농업정책 변화를 예상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국책농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또 GSNJ 인스티튜트 이런 민간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변화되는 전망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GSNJ 인스티튜트는 제목부터 강한데요.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한국 농업도 뜻밖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가 밝힌 핵심 대외 통상 정책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네. 공화당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불공정한 무역에서 보호한다, 이런 기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어렵게 하는 통상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엔 관세를 높게 붙여서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을 하면 미국 중심주의가 다방면으로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전망되는 건가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이슈 보고서 트럼프 위기 정부의 농업 부분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이걸 발표했는데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위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3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조 7,881억 원 규모인데요. 미국의 관세 비관세 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농산물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미국과의 농산물 무역 적자 규모는 올해 1월부터 9월 기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7,559억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 대상으로 하는 전체 수출과 수입을 따져보면 흑자인데 농산물만 따로 분류해보면 적자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농업 분야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잖아도 미국은 전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산물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농산물 무역 적자가 2021년 51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해 조금 이게 줄어서 무역 적자가 4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나마 농산물 적자 폭이 이 무역 적자 폭이 완화되던 시점인데 트럼프 위기 정부가 출범하면 농산물 무역 적자가 얼마나 더 커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네요. 네, 우리나라 농가엔 트럼프 위기 정부 출범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또 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농업 외에 타산업 분야에서 이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에는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있고요. 온실가스 규제 완화도 할 예정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환경보호 정책을 좀 거꾸로 가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작업들도 예상된다는 건데요. 농업 분야의 환경 규제 완화라는 건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늘린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미국 대농들이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조건이 확대된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미국산 농산물이 더 많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제 경쟁력은 더 강화될 수 있겠지만요.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늘어나서 화학물질 잔류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조작 농산물, 그러니까 GMO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모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어쨌든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기조에 따라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무역 갈등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 농업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에 트럼프 위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수출 대응 전담반을 설치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네요. 네,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분명하지만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 즉 여러 나라가 각자의 자주적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수출입선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세계의 흐름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정책도 자유무역보다는 국내 농업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농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우리 오하 아나운서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돈도 있지만 예. 모자 이야기를 모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예. 갑자기 날씨가 정말 추워져가지고 부쩍 방한용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 아나운서님도 월동 준비 잘 하셨나요? 월통 준비? 방한용품? 이거 뭐 따뜻한 거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꺼내 입는 게 중요합니다. 입는 게. 예, 튀어나오기 바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월동 준비죠. 예, 네. 예. 그래서 특히 겨울나기 필수품은 뭐니 해도 모자잖아요. 네, 뭐 장갑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영하의 날씨가 되면 신체 조직이 얼기 시작하면서 따끔거리다가 감각이 없어지고 심한 경우에 저체온증에 걸려서 그렇죠. 이제 말도 안 나오고 예, 예. 기억력도 감퇴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추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모자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신체가 떨리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모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친숙한 생필품이 바로 이 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멋이나 네. 뭐 방한이 아니라 네. 안 감아서 머리를 안 감았다. 못 감아서 안 감았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못 감은 겁니다. 못 감았어요. 피곤하셔가지고. 5분이라도 더 자려고.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자를 매일 쓰는데 네. 우리 선조들도 모자를 좋아하셨을 것 같네. 만만치 않았어요. 갑자기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네요 지금. 예. 그래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자를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좋다. 왜냐하면 가끔 청취자분들 중에 모자 왜 쓰냐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 우리 선조들 때부터 쓰던 거다. 신체의 일부였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그 선조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잘 됐다. 잘 됐다. 네. 예. 그래서 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모자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요즘 대부분 이렇게 서양식 캡을 많이 쓰시기 그렇죠. 제가 쓰고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캡이. 네, 그래서 모자 문화가 이 서구를 중심으로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서양인들의 눈에는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모자를 많이 쓰는 나라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1892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샤를르 바르는 남녀노소 각 직업별 직급별로 나눈 한국의 모자 문화를 보고 동방의 위대한 모자의 나라라고 조선을 그래요. 네. 1892년에 네, 100년 더 됐죠. 그래서 조선을 소개하면서 모자의 종류가 무려 4,000가지나 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1886년에 쓰여진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갓을 쓰고 다니는 그렇죠. 예. 네, 조선인들의 갓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외투와 신발은 벗어도 머리 위에 머무르니 평생을 붙어 다니는 영원한 검은 후광이 바로 갓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해보고 싶었어요. 아재 개그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듣다 보니까 모자의 종류가 4,000가지나 됐다고. 야, 근데 이거 너무 좀 부풀려진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4,000가지죠? 한 100가지라고 하면 제가 믿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네. 이 모자가 단순히 뭐 햇빛을 가리거나 뭐 비를 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자에 뭐 네. 글씨를 써놓나? 그래서 이 특히 조선의 모자는 네. 신분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사회와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또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착용자와 용도에 따라 그 종류 형태가
수천 종, 수백 종으로 불어나서 분화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특히 조선의 선비들은 의관정제라고 해가지고 이 모자와 옷을 입는 거를 이제 선비가 지켜야 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도로 여겼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관모를 갖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자 없이는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천민이나 서민들도 양반이 삶을 선망하다 보니까 이 모자를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안 써도 그래도 되는 되는데. 거예요? 네. 근데 갓을 쓰지는 못하고 소속된 말로 짝퉁 모자를 만들어 쓴 거예요. 아, 지푸라기나 이런 나무들로. 갓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모자를 쓰다 보니까 조선에서의 이 모자는 의복과 장식품 또는 장신구의 역할을 넘어서 신분과 계급, 직업, 나이, 성별을 상징하고 분별하는 일종의 사회적 코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야, 뭐 일종의 진짜 주민등록증이네요. 진짜. 네. 와, 신기합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그렇죠. 진짜 거의 신체 일부처럼 모자를 매일 쓰셨다는 건데 네. 한국의 전통 모자하면 떠오르는 게 갓인데 또 그렇죠. 어떤 모자들이 있나요? 뭐 4천 가지니까 너무 오죽 많겠어요. 저 그러니까요. 갓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왠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건, 사모, 흑립, 복건, 탕건, 면류관, 익선관, 전립, 패랭이, 초립, 상모, 전율 너무나 지금 우리 모른다고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삿갓 정장한 족들이 너무너무 많은 모자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양반들이 쓰는 갓은 크기도 크고 이 갓은 대나무랑 말총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이 사방관이라고 해가지고 실내 전용 모자를 착용을 했습니다. 실내 전용. 네, 그러니까 오. 갓은 밖에 외출용이고 이제 실내 전용 모자가 따로 있었던 아니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밖에서는 모자 써도 되는데 실내에서는 좀 벗는 게 예의가 아니냐. 아니었다는 아니었습니다. 거예요. 실내 전용이 있다는 네, 거예요. 양반들은 무조건 모자를 썼어야 돼요. 그래서 사면이 평평하고 이 네모난 형태라고 해가지고 이 사방건이라고 했던 이 모자를 갓에 비해서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또 모자를 통해서 차별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평민들과 신분이 낮은 역졸이나 보부상에게는 이 패랭이 모자를 쓰게 했고 이 패랭이 모자에도 디자인의 차이를 둬서 신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역졸 같은 경우에는 네. 겉면을 까맣게 칠한 패랭이를 써야 됐고 이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패랭이 양 옆에 이렇게 목화송이를 단 패랭이를 쓰게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죠. 예. 사극에서 이렇게 손 달린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흑립, 검정색 모자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흑립은 양반 앞에서는 그 패랭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절을 꼭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른 앞에서 모자 벗고 인사하는 거랑 야, 그 서양 문화인 줄 알았는데 아, 우리 문화였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서민들이나 천민들에게는 이 모자로서 신분을 표시하는 게 그냥 달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의 요구 사항 중 하나가 백정들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없애줄 것 이 표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모자는 단순히 멋으로 쓰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력과 차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조 대표님이 아까 선조들이 모자를 신체의 일부로 생각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매일같이 모자를 쓰다 보면 근데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모자를 벗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네요. 근데 정말 웬만해서는 절대 모자를 벗지 않으셨는데 모자를 벗는 것이 허용될 때는 딱 3번이었다고 합니다. 딱 3번. 네. 네. 급히 변소에 갈 때, 아 벗어야죠. 네, 침상에 들 때, 아 그럼요. 네, 자야 그리고 되는데. 죄수가 되었을 때. 이 딱 3번만 모자를 벗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네요, 허용됐다고 진짜. 합니다. 예. 맞아요. 그만큼 이 모자를 벗는 거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셨냐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을사늑양 체결 직후 자결 순국하신 충정공 민영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고종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신하 민영환 선생님은 네. 1896년 4월에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서 왕의 특명 정권 공사로 임명돼서 왕 대신 이제 러시아에 갔던 거죠. 그래서 윤치호, 김등년 이런 같은 대신들과 함께 러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시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영환 일행은 인천을 떠나서 상해, 나가사키, 동경, 캐나다, 타고 뉴욕, 일단. 런던,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거쳐서 긴 여정 끝에 배를 타고 겨우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배에서 보내면서 어렵게 가게 된
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정작 민영화는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가서 네. 거의 전 세계 여행을 해서 갔는데. 바로 모자 때문에. 예? 당시 러시아 대관식에 참석할 때는 예. 모자를 모두 벗어야 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러시아 측에서 대한제국의 관모를 좀 벗어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 민용환 선생님 끝까지 우리의 법도와 예의가 있거늘 결코 이 갓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해서 결국 대관식 본행사에 혼자만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친선 대사로 함께 참석했던 일행이었던 윤치호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요. 딱 한 번만 벗읍시다. 그러게요. 그리고 왕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인부는 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설득을 했겠죠. 잠깐만요. 이게 어려운데 왕이 더 위가 아니었을까? 왕명이? 아니었나 봐요. 목숨과 생각했던 거죠. 이야, 네. 예. 그래서 같이 간 대신들도 민영환 선생을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선조들은 웬만해서는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이야, 진짜 믿기 어려운데. 왕의 심부름까지도 거절했던 거예요. 와, 모자를 그 때문에. 모자를 못 벗어가지고. 네. 이건 뭐 거의 진짜 목숨 같이 생각했다는 그쵸. 말이 신체의 진짜.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 여성분들도 혹시 그랬을까요? 그쵸.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주로 신분의 상징으로 모자를 달리 썼다면 여자분들은 좀 부의 상징으로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크고 화려한 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족두리 아시죠? 족두리와 유사한 형태의 이 머리쓰개로 장식용 성격이 컸던 화관이라는 게 있는데 화관. 예, 여기에 잔뜩 장신구나 비녀를 꽂아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관도 일생에 서민들이 일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식 날 쓸 수 있는 모자가 네. 바로 이 화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얌이라는 모자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거예요? 네, 이름은 아얌. 어떤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같아요? 약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아, 쪽에 그쪽 그리고- 언어 같은데. 예. 맞아.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마를 가린다는 순 우리말인데 이 조선 시대 겨울에 부녀자들이 나들이 할 때 춥지 않도록 머리에 쓰던 겨울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멋을 낼 수 있는 모자였기 때문에 여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에게 간사스럽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양을 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아얌에서 아. 예, 등장하는 이렇게 장신구가 흔들리는 모양이 이제 아얌이 떨린다. 거기서 이제 아양을 떤다라는 말이 기원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모자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환님이 그 배두나 배우가 외국 영화에서도 네. 갓을 쓰고 나오는 걸 보셨나 봐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네. 9986님이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탈모가 와서 모자 안 쓰면 외출이 안 된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모자 쓰면 더 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래요. 모자랑 탈모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던데.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네. 들은 내용으로는 자기 전에 머리를 안 감고 자는 거. 제대로 안 말리고 자는 거. 이게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두피에 세균 번식하기가 좋다고. 예, 노폐물이 해가지고. 쌓인 채로 자는 게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방송인의 기본 아닙니까? 네. 밤에 머리를 감고 잡니다. 그럼 감고 주무셨던 거예요? 되게 왜 의심하세요? 안 감으셨다. 아니 지금 너무 놀라는 듯이 밤에는 감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밤에 감고 주무신 거면 감으신 거죠. 그럼요. 네. 밤에 항상 운동하고. 안 감으신 게 아닙니다. 오하나 방송님 머리 감으셨습니다. 아니요, 저기 왜 어딜 보고 계세요? 본인이 저한테 의심을 하셨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물어보면- 당황스러웠네요. 그래서 지금 말할 걸 까먹었네. 어쨌든 모자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또. 5586님 네. 알약 추천드립니다. 알약.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드세요.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모자에도 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다양한 모자들을 혹시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나요? 네, 이 목포 영해동에 가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점. 전라남도요? 네. 갑자옥 갑자옥 모자점에 가시면 다양한 모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자옥 모자점이 문을 연 것은 딱 100년 전, 1924년에 진짜 갑자기. 네,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이제 의관을 갖춰야 되는 조선 남정네들이 이제 갓 대신에
서양의 모자를 쓰게 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을 한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 유행을 선도하셨군요. 네, 그래서 서양식 최초의 모자점을 내면서 이제 전국 8도로 모자를 보내주는 모자점으로 문정식을 이뤘고 그의 손자 문공원의 사업 수완으로 이제 전국으로 진출해서 조선은 최초의 체인점으로 자리매김한 모자의 전문점인데 여기가 이제 100주년 기념을 돼서 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로 리모델링을 했고 오.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셔서 이제 전시를 볼 수 있고 모자 아트 갤러리. 네. 이야,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예. 전시나 다양한 이제 모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목포에 가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이 목포 모자 아트 갤러리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포 가면은 진짜 음식도 엄청 맛있거든요. 그쵸. 예. 네,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볼거리까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도 꼭 들르겠습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지금까지 모던 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곧 12월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 벌써? 다음에 만나면 새해 인사 할 것 같은데.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알같이 간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진짜 너무 빠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네. 더 빠르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님? 맞나요? 선배 맞죠? 그쵸. 아니라고 하시려고. 그 어르신들이니까 나이 들면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가 실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군다나, 점점 네. 요즘 경제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건지 약간 추위도 더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진짜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주변에. 예. 특히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좀 커진 상황이고요.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이 우리나라가 자칫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원래 올해는 막 2%대였나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훨씬- 2.4% 조금 낮춰서 지금 2.3% 정도 성장세 나올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주가 추락 이 부분이 가장 뭐 뼈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네. 아프실 수도 뭐 있는데 400만 이상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던데. 삼성전자 주식에다 저희가 이제 가격하고 전자 붙여서 몇만 전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6만 전자다, 8만 전자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5만 원이 깨지면서 뭐 4만 전자 때까지 봤죠. 봤으니까 예. 우려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요즘 경기 상황 얘기를 먼저 네. 꺼내긴 했습니다만 오늘 어떤 미술 얘기를 경제로 풀어주려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얘기. 삼성전자 주가 추락을 해석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AI로의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HBM이라고 해서 AI 반도체에 꼭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주가 반등하려 해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이 분야의 기술 진전 그리고 네. 실제 제품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런 기술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것, 미술 시장에서 일어난 이런 기술 변화를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 미술 시장의 기술 변화라고 말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언뜻 네. 생각에는 네. 어떤 거부터 봐야 되나요?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네. 미술 시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트페어 시장 얘기를 했었단 기억나요? 말이죠. 예. 대중들이 미술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아트페어 때문에 작품에 대한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고 화가들의 이른바 몸값도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미술의 대중화를 열게 해준 건 사실 실제 화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붓이나 물감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의 물감하고 붓은 언제부터 인류가 사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막 암각화 이런 거. 그때도 뭔가 이렇게 칠하는 게 있었겠죠. 그쵸. 그때 칠했을까요? 막 긁고 이런 게 아니었나?
긁는 것도 있고 색을 입혀야 되니까 뭔가로 칠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붓은 고대부터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동물의 털 같은 것들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 털로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붓 중에 제일 고급이 양털로 만든 붓이거든요. 예. 예. 이게 18세기부터 양털을 사용해서 붓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든 붓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제 붓의 중요성인데요. 붓의 중요성은 유화물감이 등장한 때부터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유화물감은 기름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네. 색을 내는 안료를 혼합한 거를 이제 저희가 유화물감이라고 하는데 유화물감은 건조 시간이 좀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가들이 색을 섞고 그 위에 층을 쌓아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는 화가가 그림을 고치는 것도 유화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좀 유연성을 작품을 만드는데 길러줬다는 얘기고 물감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 물감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겠네요. 붓이 매우 다양해지고 결국 최고가 양털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양털붓을 사용하게 된 거죠. 양털은 매우 부드러워서 세밀한 표현도 가능하고 다양한 질감도 표현이 가능하고 흡수력도 좋아서 물감이나 잉크를 오래 보유했고요. 더군다나 내구성까지 좋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붓들은 화가들이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인상주의 화가 됩니다. 인상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빛을 이용하고 빛을 이용하고. 네, 그리고 뭐 덧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껍게 덧칠도 가능해졌고 부드럽게 빛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등장은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뚜렷한 화풍도 있겠지만 그걸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물감과 붓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또 이제 붓과 물감의 관점으로 보니까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유화 물감 이전에는 어떤 걸로 그린 거예요? 뭔가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요즘은 그림이 아닌 낙서도 그렇고. 예, 요즘은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SNS에 우리가 뭔가를 남기잖아요. 예. 색을 낼 수 있는 건 그래서 인류가 다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내가 당장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사라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보존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고대에는 이제 동물의 피 또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색소 등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했고요. 중세로 넘어오면서 앞서 말한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템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템페라? 예. 어떤 거죠? 중세 시대의 그림들 보면 약간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벽화도 있고 예. 그런 걸 이제 사용한 걸 템페라를 사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템페라는 달걀 노른자와 식초 여기에 무화과 즙 같은 걸 넣고요. 안료를 섞어서 만드는 일종의 물감인 거예요. 여기서 식초는 방부제 역할을 했고요. 달걀은 수분이 마르면서 단백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면서 겉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그림을 보존하게 해줬습니다. 템페라는 그림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템페라 사용이 꽤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화, 유럽의 오래된 교회의 천장, 뭐 벽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템페라로 그려졌는데 희한하게 그럼 달걀 중에 왜 노른자만 사용했을까? 그러게요. 네. 흰자를 쓰면 광택은 더해지지만 결합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림들이 떨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어서 그래서 노른자를 사용했고 템페라의 다양한 재료들을 섞는 여러 가지 시도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도 섞고 이러면서 유화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15세기 중엽부터 유화가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화는 화학 기술의 발달과 결합하면서 지금의 합성 물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야, 어쨌든 그 물감의 재료로 달걀을 사용했다는 네. 게 재밌네요. 달걀에 대한 흥미로운 걸 또 하나 가르쳐 드리면 네. 우리가 즐겨 먹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이 달걀은 요즘은 제약 분야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제약 분야에서. 네. 앞서 템페라 만들 때 달걀 노른자가 보존력 높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달걀 노른자 성분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성분의 접착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감 백신 만들 때 바이러스를 달걀에 주입해서 배양하고 정제하는 데 사용되고요. 특정 질병의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달걀에 질병의 병원체를 주입하고 달걀에 만들어진 항체를 추출해서 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몸에서 이 약이 필요한 곳에 잘 절단돼야 되는데 네. 이때 달걀에서 추출한 레시틴이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약물 전체를 감싸요.
그래서 체내에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물질로 활용할 만큼 달걀은 제약 분야에서도 꽤 많이 선호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합성 물감을 얘기하셨는데 화학이 미술에 기여했다. 이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의 대중화를 이끈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공급자 측면인 화가들에게는 화학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쇄술하고 함께 등장한 판화가 대중화를 크게 이끌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합성 물감의 등장은 미술 재료들의 가격을 크게 낮춥니다. 생각해 보시면 달걀을 물감의 주재료로 사용하던 시기에는 아침마다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들의 집에 대량의 달걀이 매일매일 신선한 달걀이 공급되는 뭐 이런 시간도 거 오래 걸렸을 것 같고 그렇죠. 만들기도 귀찮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요즘 대형 식당에 식자재 구입하는 것처럼 달걀을 화가들이 구입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자연에서 색을 내는 안료를 찾고 이를 추출해내는 것도 시간하고 돈이 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18세기가 우리가 화학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기에 새로운 화학 원소가 한 40개 정도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은 다 물감화돼서 화가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코발트,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소로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물감 제조를 좀 쉽게 만들었고요. 20여 가지 새로운 색깔의 안료가 탄생하는데 색도 훨씬 선명하고 뚜렷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싸져요. 그래서 안료를 채집하던 화가들이 이제 물감을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화가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전에 그런 화가들은 거의 기술자였네요, 진짜. 그렇죠. 예, 네. 물감을 일단 만들어야 뭘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고흐가 20대 후반에 나 화가가 될래라고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림에 대한 자신의 열정도 있었겠지만 물감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 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인쇄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림은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네. 근데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 같은 판화 기법이 발달하면서 대중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그림을 공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좀 싸지만 여러 장이 있긴 하지만 나도 비슷한 그림을 집에 걸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판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의 값어치는 더 높아지는 시장도 만들어지고요. 판화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독일의 화가가 있습니다. 네. 성경 속의 장면을 판화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많이 판 화가인데요. 근데 이 사람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근데 니른베르크가 고향인 이 뒤러가 다양한 재료로 그림 활동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판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지금 그가 살던 니른베르크 집은 박물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2층에 가보면 인쇄기랑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집은 재밌게도 뒤러가 사기 전엔 출판사로 활용됐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인 그러네요. 거죠. 네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뒤러에 얽혀 있긴 한데 뒤러의 판화 작품이 매우 특이한 점이 알파벳 D를 형상화한 마크가 그림 한 켠에 숨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기도 하고 중앙에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판화로 그림을 찍어내면서 현대적으로 보면 일종의 자신만의 브랜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차피 같은 그림이 여러 장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림 한 켠에 이 D라는 모양으로 돼 있는 이니셜을 꼭 찍어서 판화를 인쇄했던 사람이 뒤러라는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과 구별을 위해서 이제 일종의 브랜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71년생인데 벌써 이때서부터 브랜드를 생각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 브랜드 가치를 알았네요. 네. 예. 재밌는 건 지금 뒤러의 작품이 서울에서 전시가 몇 점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서울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 방문해 보시면 뒤러의 작품을 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가셔서 제가 말한 알파벳 D를 찾아보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또 알아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재밌겠네요. 자, 마침 열리는 전시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출근길 여유 있게 나서시는 게 좋겠고요. 또 6235님이 아까 모자박물관 얘기했는데 전주에도 있다고, 갓등이 잘 전시돼 있다고. 네,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우산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선 씨는 요양시설에 계신 어머니가 부쩍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외출도 어려울 만큼